이 고요일은 금강 이걸 신인간에서 나온 족족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완결되면 책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책으로 내겠습니다. 내야죠, 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이 이제 좀 만만치 않아 가지고 뭐 그 줄이기도 그렇고 그동안에 쓰면서도 사실 압축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이건 여러 여기 그 지역 이름 뭐 지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각 그 제1화, 제2화, 제3화 거기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게 다 단편 소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 얘기거리가 되고 하나하나에 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개씩 있고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리 땅 이름이 뭐 지역 이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단약 영춘이도 사기막골이 어디야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 낼 때는 그 지도를 거기에 좀 좋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게 제1책, 제2책, 제3책, 제4책이 있는데 제1 전부 다그 단편 소설이 6개씩 있죠. 제6화를 보면 길을 찾아 나서다. 단양 영춘 사기막골 의갓집 첫사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23화 나온 중에서 이 제6화가 제일 인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1화도 많이 보시고 제1화 우선 첫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6화를 좋아해요. 아마도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 이종만이 13살 때 서울에 살다가 낙향을 했는데 그 취윤을 그때 7살인가 얼마 두 사람 나이 차이가 8살 차이니까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13살짜리가 7년 후에 이제 20살이 되고 더 어린 이 치윤이 나이가 이제 12살이 되고 그다음에 21살이 되면 13살, 24살 뭐 이런 식으로 23살이 되면 뭐예요? 17살, 16살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남녀 관계로 뭐 오빠 오빠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하여튼 그 두 사람 사이가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5, 60년 후에도 찾아오지. 예. 어, 그래서 뭐저 혼자 얘기하는 건 이제 충분히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차 뭐 다 보셨다니까 되게 다 아시겠죠? 목차.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지금 비대면으로 각 지역에서 이걸 보고 듣고 계신 분 어, 뭐 작가와의 대화라니까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럴까요? 여기 간단히 질문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까 꼬박꼬박 읽으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게 재미있었습니까? 질문 있어요? 여기? 음. 질문이 있을 음? 때는 음. 질문이 있을 때는 채팅이나 음. 아니면
먼저 손을 이렇게 손 흔들기를 하면 그거 그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끄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끄셔야 돼요. 여기를 잘 갖다 대면 이게 올라오고 올라 끄셔야 돼요. 어디다 대면 위에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다 대면 해볼게. 여기 대면 올라와요? 여기. 하면 여기 이러면 올라오는구나. 네. 그러면 그러면 끄주셔야 돼요. 이걸 들을 때. 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손을 흔들어 하는 힘에다가 네? 질문을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을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먼저 이제 이름을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시오 하면 그 소거를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음소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음소거 배제를 해야 돼. 말을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제가 여기서 틀어줘야 한단 네네네.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 이분들이 말하는 게 안 들리네, 그렇죠? 그렇지 지금은 안 들리죠. 그러면 손을 흔들어야만. 손을 흔들고 원장님은 끄시고 여기를 켜라고 하시면 아이고야. 이거 챙기셔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들을 때는. 지금은 음소거 안 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 다 들으시겠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손 흔드신 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얼굴을 이렇게 긁었는데 그거 손 드신 거 아닌 것 같고. 예. 예. 아이고. 그러면 여기 제1화부터 23화까지 지금 쭉 나왔는데 이거 읽으시면서 이제 뭐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있어요? 또 이를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 뭐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의 질문 안 계시면 그러면 어, 일단 목차를 여러분 다 아시는 목차지 뭐예요, 그죠? 이거 혹시 화면 옆으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여튼 1책에서는 되게 뭐 우리 동학 전란사 역사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뭐 다 읽으신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여기에 정순철이 찾아왔다. 정순철이 누굽니까? 이제 치윤 할머니의 이제 아들이겠죠. 아들인데 지금 제가 이분 성이 정인데 우리 교당에 나오시는 아, 정문화 씨라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90인가? 정순철 씨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치윤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나도 할머니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대교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하고 정문아 씨하고 DNA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아예 하려면 하자고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근데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인상에 비슷한 점이 있는가? 뭐 얼굴이 가름한 점 있고 또 뭐 둘이 또 이렇게 자상하고 뭐 그래서 정문아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이거 처음에 개요 쓸 때부터 다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 뭐 그러지 그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순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6.25 나가지고 이 공산치하에서 공산군의 앞잡이로 음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 그걸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6.25 때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북으로 가서 뭐 어느 시점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뭐 생사를 모르는 걸로. 그래서 채윤 할머니가 저희 배우셨을 때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북으로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 이 얘기에 나오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금 질문은 서울에서 대면 수업하는 가운데 나온 질문 하나는 이걸 쭉 써가는 가운데 사실 뭐예요? 이거 24화 그러니까 단편 소설 24개면 꽤 긴 편인데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수집하셨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그 제1화에 나온 거 이건 뭐 제가 직접 본 거니까 또 제2화에 나온 것 그러니까 최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온 거 그것도 내가 직접 보고 할머니하고 서로 얘기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건 뭐 내가 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이를테면 저희 조부 이종만과 이상설이 그저 헤이그밀사 이준 이위종 이상설 하는데 그 이상설 하네. 저희 조부하고 동갑이고 저희 이제 경제가 집안 분들입니다. 두 분이 잘 알고 어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어, 저희 조부 이분은 이제 저희 조부의 아버지, 즉 저희 증조부가 이제 벼슬을 좀 하셔가지고 전라도 능주에서 거기서 이제 뭐 토포사도 하시고 벼슬 하실 때 거기서 컸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전라도 말을 좀 하시죠. 그러다가 서울로 직장에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직장에 바뀌어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전라도 말 한다고 애들이하고 막 주먹 휘두르고 뭐 어쩌고. 그래서 어릴 때 좀 괜찮은 집안에 잘 먹고 커서 그런지 아주 체력이 그냥 저는 사실 몸이 약한데 저희 저분은 얼마나 힘이 센 거 아니? 나이 80에도요. 호두 있잖아, 호두. 손으로 이렇게 벗어 깨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6.25 전란 때 피난 갈 때 이분이 저희 조부가 81세인데 그때도 지게에다가 도끼 뭐예요? 삽, 괭이 무슨 뭐 이런 연장 가서 이제 초막 찍고 산다고 그래서 소 몰고 이제 씨바지로 저 데리고 선자 데리고 그렇게 피난 갔어요. 피난. 근데 그 무게가 뭐 그런 거 다 얼마 무게? 지게 하나도 무거운데 그걸 지고 이제 여기 관악산 같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모군란 때 뭐야 그 대원군하고 그 며느리인 민비하고 싸우잖아요. 그 대원군 편에 섰어요. 대원군이 이제 그 민비가 이모군란이 터져가지고 군인들이 다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냐 부정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이 충청도 어디로 도망을 갔으니까 가서 뭐 한 달이 넘도록 안 오니까 죽은 걸로 치자. 그 대원군이 이제 국장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뭐 국서 쓰고 그때 일하시던 직장이 어디 바로 요쪽에 이쪽 재동국민학교가 여기서 바로 한 300m, 500m 저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그 승문원이라고 지금은 한 외교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서 쓰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대원군 시키는 대로 그런 거 쓰고 하다가 이제 대원군이 잡혀가잖아요. 청나라가 민비가 충청도에 숨어가지고 서울에서 국장을 치르는 살아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청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이제
야, 이거 해도 너무하구나. 대원군을 잡으러 가자. 이렇게 와서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숨었던 민비가 이제 막 금의환영 정말 서울로 와가지고 세상이 뒤바뀌었죠. 그 전에 뭐 국서 잘못 쓴 친구들 다 전부 다. 하여튼 거기서 죽을 뻔하다 하여튼 살아남아가지고 낙향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반정부로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 쪽으로 가담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 솔면이 이런 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괴산군하고 경상도하고 접경. 그러니까 속리산 북쪽 아주 풍광이 좋고 하늘에서 제일 가고 백두대간에서 이 솔면이 이쪽 용해솔면이하고 그 치은 의갓집인데 사기막골 거기만이 쌀 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쌀 농사하는 마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이제 또 이제 그 해월 지사가 그 고운으로 가가지고 거기 도서도 짓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관에 탄압이 심하니까 여기 신양동으로 이제 피난을 왔다 그러는데 신양동이 어딘지 사람들이 장소를 모르는데 그게 이제 아마 저만 아는지도 모르죠. 그 용해의 북쪽 산, 그 기슭을 조금 넘어 거기는 에, 괴산군하고 이 고운군하고 상주군, 상주 쪽하고 셋이 겹치는데요. 되게 해월 신사가 도망 다니는 그런 접경지대에 있어. 왜냐하면 이쪽 탈이라면 이쪽으로 경계를 넘고 저쪽으로 경계를 넘고 세 경계가 합치는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묘한 그런 새 양진말이지, 그러니까 신양동이란 말이에요. 새 양진말. 양진말 바로 뒤편에 새로 생긴 마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영춘의 사기막골, 이건 제가 발견한 곳입니다.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 8년 전인가? 저희 집에 저 고등학교 친구가 DJ 정권 때 그 경제수석 하던 김태동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 잘 하는 친구도 아닌데 전화가 없어. 우리 동학 뭐 120주년인데 어디 뜻 깊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가 뜻이 깊은데 그러니까 어디 한번 유적지나 어디 가자. 그래서 뭐 이 교수가 잘 알 테니까 뭐 한번 그건 자기는 운전해주고 따라갈 테니까 찾아보라고.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정읍이니 뭐 그런 데는 공주니 그런 데는 다 알려진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1900, 1871년 영해 거사한 다음에 이 태백산으로 수백산으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 지역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단양 쪽에 계셨으니까 단양이 이제 군이 굉장히 커가지고 남쪽에 있는 단양이 있고 그 북쪽에 옛날 영춘현이라는 단양의 북쪽에 한 3분의 1 되는 현이죠. 그쪽에 있고 그 북쪽 거기를 새벽에 운전해서 갔는데 가니까 길가에 어떤 노인들 셋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래서 여기 찾아온 사연을 얘기했더니 거기 그러면서 이 사교 받고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덤불 막 여름에 그거 아주 힘든 데를 더운 데를 막 가시 찔려가면서 이렇게 헤쳐가지고 가니까 마을은 없어지고 집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막골에서 길 아래로 한 500m 가파른 데를 시냇 실개천 찔찔 흐르는 거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거기가 장간지. 거기서들 사셨어요. 해월 신사하고 거기 무슨 뭐 강순이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기막골에서는 누가 살았냐? 안동김 씨, 해월 신사의 두 번째 부인이 그 시집 갔다가 이제 남편이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일찍 죽고 막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데리고 거기 와서 이제 친정에 와서 사는데 근데 이분들 나이 그 여자분 나이가 이제 20대
중후반. 어, 그러니까 뭐 아직 아리따울 때고 이제 이 우리 해월 신사는 이제 그 영해거사 뒤에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생사를 모르고 지금 벌써 여러 해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단양에 그 아래 진짜 단양에 가서 대강면이라는 데 가서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동경제도 내고 뭐 용담유사도 내고 그랬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책은 그러고 제2책은 이제 보은에서 이제 활동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뭐야 충청도로 전라도로 이제 포덕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1893년 그 보은 취해 보은에서 군중들이 뭐 몇만 명 모였다고 그러죠 장내리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제 뭐야 거기서 특히 전라도 분들은 생각하는 게 직선적이니까 뭐 차양처에 뭐 이런 거 막 깃발 써붙이고 그게 좀 약간 불안하게 사태를 정부에서 이제 이 어윤중을 보내가지고 이제 해산해라 하니까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손에 무기 가진 것도 없고 얘기 들으니까 서양에서 민회라는 게 있던데 어셈블리 직접 민주주의 그 민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보은 장례리 민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나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 민국혁명의 이게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전봉준이 또 김계남도 거기 왔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라도 분들이 또 행동이 빠르고 생각이 직선적이니까 이제 뭐 고부분기도 일으키고 뭐 그러다가 또 이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 때려부시고 황영철이 또 때려부시고 그래서 전주까지 점령하니까 정부에서 전라도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 불안하니까 이제 청나라에 원병을 차니까 또 일본 군대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세력 다툽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아닌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꺾어버리니까 아주 이게 뭐야 세계적인 국가로 등장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뭐.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조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벌써 25이 되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원군 집에서 들락날락하고 근데 대원군 손자 이준용하고 동갑에 같이 친구랑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동갑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25살짜리가 무슨 뭐 장군이 되고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쪽 영호 동학군. 그러니까 저 순천과 이 진주, 하동 그쪽을 세력권으로 삼아서 활동하는 김인배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역시 동갑 1870년생입니다. 경호생. 그때는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저 손병희 이 선생 이 의암 성사 오른팔로 일했던 이용구 있어요. 이용구. 그 사람도 우리 저보다 한 살인가 그래요. 서로 너나 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용구가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해월 아니 저 의암성사 그 군대는 이용구가 다 지휘한 거지 사실은. 예. 그때는 25살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 전봉준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월사는 계속 말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전봉준이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교단에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국 동학도가 이제 다 일어나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학군에는 4개 군단이 있다. 전라도에 평야지대에 있는 전라우도 동학군이 있고 전봉준군이죠. 또 산악지대에 있는 김계남군, 전라좌도 동학군이 있고
그다음에 손병희 군은 남한강 군대입니다. 남한강. 충청도 저 충주 쪽하고 이 경기도 쪽 남한강 군대. 그리고 이제 금강 군대가 있는데 금강 중상류 군대가 있는데 그게 저희 저보고. 근데 이 다른 지역 군대들은 공주로 막 이렇게 이동하고 어쩌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은데 이 금강군은 이제 현지에 있으니까 향토군인이기 때문에 뭐 기록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해처모회를 잘하니까 다른 군들 같으면 이제 먼 데서 왔으니까 이거 뭐 양식도 많이 필요하고 등등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금강군은 현지에 해처모회를 하고 그러니까 단합이 잘 되고 또 교단과 가까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호북군, 저는 그래서 이걸 부르는 것을 호남군은 호남군이라고 그렇게 해치우고 이, 그, 이 금강군은 자기네들이 호중군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손병희군은 호북군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칭하지는 않았어요. 경강군이요, 경강. 경강이 이제 서울 남한강 군대라고. 그래서 경강군이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제 논문이나 뭐 이런 글에서는 호북군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북. 그래서 호북군, 호중군, 호남군이 있다. 그래서 호북군과 호중군이 합쳐가지고 보은에서 이제 모여서 청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논산으로 가는 거죠. 또 동주로 가고. 근데 지금까지 그 전에 쓴 뭐 이도아이 동화 천도교 창성 그러니까 창건사에서 잘못 쓴 건데 이제 손병희 군대가 청산에서 이제 논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둘이 껴안고 뭐 형동생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공주로 쳐 올라갔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기록도 없고 없어요. 기록이 있다면 이 호북군은 청산에서 이제 저 어디 이 회덕 지금 대전 동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금강을 따라 가지고 공주로 갔다고요. 그게 기록도 있고 그게 맞고 그러면 이 논산에서 합쳤다는 건 뭔가? 그건 저 공주 전투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월 20일경에 싸웠던 이제 전투가 있고 그건 이제 손병희 군이 거기에 공주 근처에까지 갔는데 관군한테 아주 호되게 정말 깨져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후퇴. 전봉주는 군 가서 같이 가서 둘이 동시에 진입 작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손병희 기다리다가 소극적으로 싸우다가 이제 또 패퇴해가지고 물러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어, 이 호남군도 그렇고 호중군도 그렇고 저쪽 공주 서쪽으로 해서 논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1월 2일, 3일 그게 그때 만난 거예요. 여기서 기록에 의하면 선대이 전봉준이 그래서 이제 논문 쓴 사람도 그렇고 이걸 이 두 전투를 막 섞어가지고 말해요. 뭐가 뭔지 뭐 거의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지. 다 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그 관 기록, 뭐 일본 사람들이 쓴 기록 그런데 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저 그 기록에 학자들이 일부만 보거나 나는요 우리나라 그 기록들 그저 동학혁명재단에서 다 번역해 놨어요. 근데 번역한 것이 한 85%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규정하잖아요. 그걸 다 종합해서 국도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문서가. 그래서 그 참고로 거기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가지고 제가 쓴 거, 이저 고열의 금가 나오는 그 날짜가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요.
다 꼭꼭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다른 사람들이 쓴 무슨 뭐 이런 동학론 얘기 뭐 거의가 다 엉망이고 날짜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일본군 사령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일본 이 사람 가문에서 일본의 미남이라는 남씨지 남씨 가문에서 이 사람이 그 써놓은 기록 그것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그것이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국사편찬의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직접. 그래서 이 역사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보고 그, 무슨 회의를 되면 그 어떤 잘 나가는 뭐 교수 아주 동학 전란에 대해서 뭐 빠삭하다는 그 교수 나보고 뭐라고 승전곡에서 당진 쪽에서 24일 날 호중동학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 문의 지명 이제 청주 남쪽에 그쪽 전투로 갔다 그러니까 그게 26일 전투거든요. 이쪽 여기는 24일이고 이동을 못 한다는 건 나보고 일부 사람이 쓴 기록에 이동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 걸 자세하게들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서울 관청에서 일어난 거, 지방에서 일어난 거, 전장에서 일어난 거, 뭐 이게 공주 관하에서 일어난 거, 전주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껴야 된다. 한꺼번에 다 알고 있어야지. 제가 쓴 데 보면 그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같은 거 보면 사실 골치 아프고 어렵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로 쓴 이걸 읽어가면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아직 손 흔드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블랙홀 있잖아요. 어, 그거 입고 갔는데 어, 사실의 공간 그 어쨌든 소설이잖아요. 어, 사실의 공간 어,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가 네, 이건 어디까지 저기 사실이고 이건 어디까지인데 어, 픽션과 non 픽션이 헷갈리는 거죠. 그 내용에서. 어,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음,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인 진실이다. 음. 아니 그게 조금 더 가미가 됐다. 아니 재미만 붙였다. 이런 건지 그럼 굳이 소설이라고 할 그리고 스킬이나 내지는 본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소설적인 기법을 썼다. 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 이거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제가 쓴 그 찔레꽃 피는 언덕이라는 그 상록수 운동한 그 뭐 숙이라면 숙이고 그 읽으셨어요? 재미있죠? 저는 그 사실 별 부담 없이 썼기 나 스토리가 예, 예. 그게 사실 전체 스토리의 5분의 1입니다. 그거보다 다 4배 원고가 더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책을 안 했는데 낼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김용직 교수, 서울대 교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가 그 이상면 교수가 지금 하는 짓이 그게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 그 새로운 무슨 지평을 여는 수 있다고 본다.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소설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예. 그건 사실 저 뭐야 꾸민 얘기 같은 거 이렇게 보고서 물론 거기서 재미는 있긴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면 더 좋은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실에 아주 근접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날짜, 일시, 장소, 사람 이름 다 일치한다요 사실하고. 그러니까 한번 심심하시다면 그 국사편찬위원회 그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진짜 또 이름 자체가 이동만 돼가지고 이덕수 그다음에 이제 실제와 이 상명까지 넣었잖아요. 어, 그래서 되게 좋은 생각이 제 이름까지 나오니까. 네. 일생 공을 엄청 들리는 작품.
공원 좀 들었어요. 공원 들었습니다. 또 엄청나게 공원 들었어요. 제가 지금 어, 지금 이거 말고 연재를 다른 데서 또 하고 있어요. 문학 잡지에서. 저도 문단 활동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뭐 시도 발표하고 스피드도 발표하고 또 소설도 발표하고 이제 소설도 발표하되 이제 꼭 저는 이런 형식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 근데 역시 그쪽에서도 저보고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우리는 그 전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저는 하여튼 충청도 산골에서 큰 소년이 서울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맨주먹으로 어렵잖아요. 공학해서. 또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하여튼 뭐 상록순동도 하고 어떻게 또 고시도 학교 어떻게 해서 또 미국 유학도 가고 이게 다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고. 그러려면 남보다 생각도 더 해야 되고 조금 뭐 음. 그게 그런 치열한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하루 생활도 난 좀 치열하게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뭐야 어,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관악산 밑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사무실에 뭐 한 4시, 4시 반 들어가서 쭉 세계 각국 신문도 보고 또 어떤 때는 뭐 교정도 보고 또뭐 타자 쓸 때도 있고 근데 그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경쟁이 안 되죠. 실상. 그래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저 읽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 이정만 장군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봉준도 그렇고 손병희도 그렇고 그 기가 나가 떨어지고 근데 전투가 엉망이고 다 사람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정만 장군 여기 하는 데는 다 이긴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 하시는 분들이 뭐 이겼다고 뭐 한 거, 승전국 전투 이것도 이제 거기서 전투가 있었는데 뭐 이겼다 뭐 이런데 지휘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자세한 거뭐 얘기도 중구난방이고 그런데 한 7년 전인가 그 전에 저 청주에서 제가 발표했을 때 그게 이제 동아학부에 나오니까 거기에 이종만이 뭐 거기서 싸웠다 보니까 거기 당진 사람들 저 초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 승전국 전투 자천 얘기도 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승전국 전투 승전 기념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정작 저희 고향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고향에들 하고 있는데 이정만 그 사람 누구야 뭐. 그런데 사실 전투 하나하나 그 이겨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이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여기 요전에 마지막 거 볼까요? 제 4책. 지금 예, 이제 이제 뭐야 남북접군이 공주에서 뭐 막 형평을 깨졌잖아요. 우금치 전투? 거기서 뭐 몇만 명 어떻게 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전봉준 책임이에요. 왜? 무슨 전투를 기법을 썼어요? 황영민 전투 때 장태 알아요? 대나무로 엮고 거기다 뭐 집 같은 거 가만히 잔뜩 넣어가지고 빈 거. 이거 방패지 방패. 굴리면서 싸는 거.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는 방패도 없는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스크람 짜고 그냥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걸 4, 50분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양반도 뭐 군대 수업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전법 같은 것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 농민들이
야, 우리 뭐 고부 때려 부수자 이런 데서 출발하는 분 아니겠어요? 뭐 뜻은 상당히 좋겠지만 여하튼 전투는 군인이 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이종만 이 양반은 그래도 뭡니까 토포사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그거 하는 거 알고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무과 시험 치면서 이제 뭐 그런 거다또 치력이 워낙 이게 저 뭐야 사람들 하나 잡히면 가는 거야. 비 잡으면 뒤떨어지고 80노인이 호두를 이렇게 깰 정도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어, 그래서 이를테면 용산 마무리 전투가 같을 때 거기서도 그 지리적인 거, 지금까지 그 역사학자들도 그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용산전투에서 이겼는가. 그리고 손병희 군은 이제 그 남한강 군대로서 이제 그 의암병사가 이제 뭐 다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고 그래가지고 도력으로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무장이 사업은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뭐이 전쟁에서는 뭐 크게 뭐 그냥 무기가 화성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지금 동학 역사 가르치시는 분들이요, 동학 학회에 나가봐도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뭐 외놈이 뭐 임금도 얼마나 주이고 동학은 뭐 죽창 가지고 싸우고 이런 소리를 한다. 전주 점령했을 때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나와요. 이거 저 국사편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봉준 군이 그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성에서 가까운 무슨 산인데 거기 가가지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뭘 탈출했냐? 양총, 회룡포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화승총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유산문 들고 있어 탱하고 나가는 것도 뭐 50m 이게 새총이죠 사실. 네. 근데 저 스나이더 소총 이것은 뭐 이건 뭐 1km도 가고 이게 그러니까 화승총 100대가 있어도 이거 하나 한 대 못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이 아니라 회룡포지 그런 포라고. 이걸 전봉준 군이 500정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500정을. 그리고 저 실탄 5만 발. 그리고 이제 저희 조부는 이제 전봉준 이제 꼬봉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협조를 받고 또 이 청주성 전투할 때 이제 해월 신사가 9월 18일 선언한 다음에 동작 빠르게 청주성을 쳐가지고 청주성 진짜 성은 털지 못했는데 그 산 위에 있는 무기고 산성을 털었어요. 그걸 먼저 털었다. 거기는 무기를 다 무장을 하니까 뭐 굉장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청주 근남형 그거 자체는 못 털었지만 거기 군대 100명을 이거 처치를 해가지고 이 80정 80정을 무장을 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전투들 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이제 이 최윤 할머니하고 이종만 이분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떠들은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기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누적된 거 기록해둔 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사라질 뻔했는데 이게 살아남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편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 다음에 이제 그 의병 독립운동도 좀 들어가는데 여하튼 마지막 편에는 이 치윤이 이제 그 외아들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저 여자 보내라고 자꾸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뭐냐면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응? 82살이야 82살. 어? 앞으로 몇 년 더 어머니들 이제 한 달도 안 했는데 유관녀들이 동네 사람들 뭐라고 집안 사람들 경주가 망신이야. 응? 저 여자 보내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 따님인데 다른 선생님도 아니고 해월선.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서 효자상을 살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휴부상을 성균관에 타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 오셨다가 여기 뭐 하러 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 왜 안 오셨지? 아 바쁜 일 있어. 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뭐 아버지가 휴자상 못 탔다고 해서 누가 그러니까 팔자가 안 된다. 음,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직접 모시지 않았지? 그 다음에는 애인 찾아왔는데 진짜 생일배하게 만들었지. 그게 말이 돼야 말이 안 돼.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세윤 할머니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하튼 간에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3년 후에 19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도 한 30장 준비했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건 다른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누가 손 흔들었어요? 아, 그럼 여기 계신 분이라도 또 질문 있어요?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됐지만. 네, 그래서 재미있게 뭐 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힘을 좀 내서 어, 잘 해보도록 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평하시는 게 있고 또 소설가들이 평하셔 문학하시는 분들 또 저희 선생님 그저 김용직 교수가 저를 평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한 어떤 중견 소설가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쓰는 문장 스타일이 좀 독특하다고 그러면서 일찌감치 소설계로 나가셨으면 뭐 이 문 열고 닫는 거 했을 거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저 어디야 동, 동민회 동민회 자주 나오시고 동학 관련 뭐 소설책 많이 쓰시고 하여튼 책 일순 교수 그 교수는 나보고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여기 강의 시간에 참 지난 학기 말에 나오셔가지고 이 교수님 쓰시는 그 문장 스타일이 참 독특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느 소설가가 쓴 거 다 번역할 수가 없대요. 외국어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한데 오로지 이상명 교수가 쓰신 것은 외국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리만큼 모든 문법에 다 맞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도 뭐 복잡한 거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imple, direct, and elegant. 간단하고 간결하고 우아하게. 그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근데 서양 분들 글을 간결해서 헤밍웨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외국 소설을 영어로 된 그런 작가들이 쓴 글을 많이 봤은 거 하나. 그다음에 또 그전에 한번 어떤 요리 작가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담하다가 책꽂이에 가가지고 남자 나는 거기 내 일기장 있는데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요리 작가인데 남 일기장 왜 보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건데 지금 거란 모르지만 그때 쓴 건데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쓱 보고 그러더니 그냥 좀 신기하다. 뭐가 이렇게 신기하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 쓰시는 문체가 독특한데 그때 이미 중학교 때 이미 그런 문체로 쓰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저는 뭐 잘 모르는 사실인데 그래 혹시 이제 그런 문체를 이렇게 익히게 된 영향이 좀 있다면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글보다 먼저 배웠으니까 한문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런 영향 하나. 그다음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학자 따님이신데
한학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말할까 잡티 안 나는 말이잖아요. 깜깜깜. 저한테 편지하실 때도 몇 줄 그걸로 딱 흡사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신 편지 그런 식으로 어, 그리고 저는 그 외무부에서 그 전에 근무할 때 뭘 배우냐면 10페이지가 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줄일 수 있는 능력,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을 반 페이지로 줄일 수, 그것을 한 문단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농담으로 한 자로 줄일 수 있는 능력, 그런 훈련, 그런 말씀을 그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사람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아주 괜찮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사람 이게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좀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야지 그전에 눈 아프고 그런데 예. 그리고 이게 뭐랄까 혼동되게 괜히 쓸 때 이거는 그건 음. 그리고 전 시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은 얘기했잖아요. 왜그저 칼 어떤 역사학자가 과거의 사실하고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또 법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의미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 뭐 마찬가지로 문학하는 사람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의미가 있어야죠. 얘기거리가 하면 되고 얘기거리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얘기거리가. 얘기거리가 되게 뭐 재미있게 뭐 또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 눈을 그러니까 저한테도 책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다 냈던 어떡합니까? 다 내가 어떻게 해요? 아, 책이 근데 가끔 내 눈이 한번 어디 걸리면 이제 이거 끝까지 읽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제 눈을 한번 잡으면 이거 진짜 자꾸 글 쓰는 사람은 그 독자가 도망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독자를 대화한다 뭐랄까 서로 흠주잖아요, 그죠? 그런 뭐랄까 신경이랄까 배려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미. 근데 혹시 또 질문, 의견? 네, 그러면 저기 우리 그 홈페이지도 있고 또 제 이메일 지금 손 드셨어요? 안 들려? 네. 네. 아무튼 손 드셨는지. 그래서 제가 기계 조작이 좀 서툴러 가지고 그러는데 조병천 선생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그 음을 소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데 소거가 잘 안 되네. 내 건 소거를 먼저 하고